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 안에는 한 떨기 백꽃처럼 청초한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윤서아였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이 집의 시집와 남편과 금슬 좋게 살았지만 하늘의 뜻은 야속했던 모양입니다. 혼인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서아는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지요. 그 넓고 화려한 기와집이 서아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답니다. 남편이 죽고 나자 집안의 모든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싸늘한 침묵만이 맴돌았지요. 특히 시어머니 되시는 대부인의 기세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그분에게 젊디 젊은 과부 며느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대부인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과부는 죄인이다. 지아비를 먼저 보낸 것 자체가 죄이니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날부터 서아의 삶은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대문 박출입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친정 나들이는커녕 다른 부인들과의 교류도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좁은 방 안에서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빌며 바느질을 하거나 시어머니의 시중을 드는 것이 전부였지요.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텅 빈 방 안, 흔들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앉아 있으면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 끝까지 차오르곤 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리 갇혀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저 담장 너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희미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지만 엄격한 시댁의 감시 아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촛불 앞에 앉아 자신의 그림자를 말동무 삼아 길고 외로운 밤을 눈물로 지사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서아가 숨막히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그 집에 아주 기이한 머슴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름은 무영,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이름처럼 그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다부진 체격의 사내였는데 말수가 지독히도 없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지요. 다른 하인들이 왁자지껄 떠들거나 농땡이를 피울 때도 무영은 언제나 집안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거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늘 땅바닥을 향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말 못하는 벙거리다, 성질이 괴팍하다며 수군거리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영이라는 사내에 정말로 아무 생각 없는 돌부처 같은 머슴이었을까요? 그의 그 무심한 시선은 사실 단 한 사람, 바로 과부 마님인 서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서아의 곁을 맴돌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었지요. 어느 여름날 서아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마당과 나무에서 커다란 독사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 나와 서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정확히 뱀의 머리를 명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면 무영은 어느새 저만치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또 어떤 날은 서아가 무거운 장독을 옮기려 끙끙거리고 있을 때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장독이 이미 옮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겨울밤 서아의 방 아궁이가 유독 다른 방보다 오래도록 따뜻했던 것도 바로 무영이 밤중에 몰래 일어나 가장 좋은 장작을 더 넣어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결코 아는 체를 하거나 생색을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아가 위험에 처하거나 곤란을 겪을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 굳은 일을 해결하고는 다시 소리 없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서아 역시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자신을 남몰래 돕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차가운 기와집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져 아주 작은 위안을 얻곤 했답니다. 서아의 고단한 시집살이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죽은 남편의 동생, 즉 시동생 되는 김도령이었습니다. 이 김도령이라는 작자가 아주 질이 나쁜 위인이었지요. 글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같이 기방이나 드나들며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는 방탕한 한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자가 오래전부터 제 형수인 서아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어쩌지 못하고 속으로만 군침을 흘리고 있다가 형이 죽고 나자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던 게지요. 그는 서아의 미모뿐만 아니라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온 막대한 재산까지 모두 차지할 속셈이었습니다. 형님도 가셨으니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바로 나요. 그러니 형수님과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김도령은 아주 뻔뻔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서아의 방을 기웃거리며 음흉한 눈빛을 보냈고 마주칠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로 그녀를 희롱했지요. 아이고, 우리 고운 형수님. 언제까지 저리 홀로 밤을 지새우실 겁니까? 이 아우가 아주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수 있는데 말이지요. 허허허. 서아는 그의 그런 추태에 치를 떨며 필사적으로 그를 피했지만 시동생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김도령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이성을 잃고는 서아의 방문을 억지로 열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형수님, 더 이상은 못 참겠소. 오늘 밤 형수님은 제 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김도령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아를 덮치려 했습니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술 취한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이러지 마십시오. 도련님, 그녀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핑계로 모른 척하고 있었으니 서아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시동생 김도령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아의 옷고름을 풀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방문 앞에 그림자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바로 과묵한 머슴, 무영이었습니다. 김도령과 서아는 갑자기 나타난 무영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영은 평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땅바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도령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천한 머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상대를 단숨에 베어버릴 듯한 무서운 기세가 담겨 있었지요. 김도령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술기운을 빌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천한 머슴 놈이 감히 어딜 끼어들어 당장 썩 물러서지 못할까. 내 놈이 지금 누굴 막아서는 것이냐. 하지만 무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낮고 차분한, 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 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는 지금 쉬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 방에서 나가주시지요. 그 목소리는 평소에 과묵한 무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김도령은 그 기세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습니다. 저놈 눈빛이 왜 저래? 평소에 그 멍청한 머슴 놈이 아닌데? 네, 이놈이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김도령이 다시 기세를 부리며 무영에게 달려들려 하자 무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마님께 손을 대시면 그때는 도련님의 그 손목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아주 분명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그 섯을 퍼런 기운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말았지요. 그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이놈, 두고 보자. 그는 비겁한 말만 남기고는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가 버렸답니다. 방 안에는 서아와 무영,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서아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자신을 구해준 무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 과묵하고 그림자 같던 사내에게서 낯선 남자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 서늘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그 든든한 모습에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이 아닌 다른 어떤 감정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시동생 김도령이 줄행랑을 친 후 방 안에는 어색하고도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자신을 구해준 무영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지만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무영 역시 다시 예전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서아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네, 무영.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네. 무영은 그저 마님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이대로 글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무영에게서 보았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될 시동생의 위협 속에서 그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영, 서아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잠시 앉게, 자네와 할 이야기가 있네. 무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서아의 명에 따라 방 한쪽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지요. 촛불 아래 마주 앉으니 두 사람 사이에는 더욱 미묘하고 애틋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아는 무영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나를 돕는 것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련님께 맞서는 것은 자네에게도 큰 화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무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주인 어른의 마지막 분부셨습니다. 서방님의 분부? 네, 마님. 주인 어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마님께서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니 그림자처럼 곁에서 마님을 지켜드리라고. 그것이 저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이었습니다. 서아는 죽은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무영의 충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겠는가? 서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무영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눈빛은 아주 깊고 진실했습니다. 마님, 이 무영,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어떤 위험이 닥쳐도 반드시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그것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처이자 동지가 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약속은 곧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 김도령은 무영에게 혼쭐이 나고 서아의 방에서 쫓겨나자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모든 일을 고자질했지요. 물론 자신이 형수를 덮치려 했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말입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저 무영이라는 머슴놈이 아주 요망한 놈입니다. 제가 잠시 형수님 방에 문안을 드리러 갔는데 글쎄 저놈이 감히 제 앞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놈이 형수님과 내통하여 무슨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래부터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시, 과부 며느리와 머슴놈이 내통을 해?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온갖 음탕하고 불경한 상상들이 펼쳐졌지요. 그녀는 당장 서아를 불러다 앉히고는 매섭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 네 정체가 무엇이냐? 지압이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천한 머슴놈과 놀아나며 이 집안을 망신시키려 드는 것이냐? 서아는 억울했지만 차마 지난밤 시동생이 저지른 만행을 시어머니에게 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봤자 아들 편만 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오해이십니다. 무영은 그저 제 방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년이 아직도 발뺌을 할 셈이냐. 시어머니는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서아와 무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눈길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저것들이 또 눈짓을 주고받는구나 하고 의심했고, 무영이 서아의 방 근처라도 지나가면 어디서 과부 방을 엿보려 드느냐 하며 불호령을 내렸지요. 그녀는 어떻게든 무영을 내쫓을 구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잘못을 뒤집어 씌우거나 일부러 힘든 일을 시켜 트집을 잡으려 했지요.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서아와 무영은 서로 말 한마디 편히 섞지 못하고 눈빛으로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와 핍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던 어느 날,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영을 내쫓을 아주 좋은 구실을 하나 만들어냈지요. 바로 집안에 귀한 옥 놀이개가 없어졌다고 거짓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도둑이야, 도둑! 내가 가장 아끼던 옥 놀이개가 없어졌다! 필시 저 무영 놈의 짓이 틀림없다. 시어머니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모든 죄를 무영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하인들을 시켜 무영을 붙잡아 마당 한가운데 끌어안치고는 멍석말이를 하여 초주검을 만들라고 명했지요. 저놈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창고에 가두어 굶겨 죽여라. 감히 주인의 물건을 훔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어라. 무영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반항하면 마님께 더 큰 해가 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무영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어디선가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서아마님이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서아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돌한 태도에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네가 지금 나를 말리려는 것이냐? 저 도둑놈과 한패라도 되는 게야? 오해이십니다, 어머님. 서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옥놀이개는 제가 잠시 빌려 제 방에 두었을 뿐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서아는 품속에서 옥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이런 계략을 꾸밀 것을 미리 짐작하고 놀이개를 자기 방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계략이 실패하자 얼굴이 벌개졌지만 이내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했지요. 그렇다 해도 저놈이 평소 행실이 불량하고 눈빛이 음흉하니 내쫓아야 마땅하다. 바로 그때 서아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은 아니 되옵니다. 무영은 죄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영은 돌아가신 서방님께서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집의 안주인으로 있는 한 제가 허락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제 사람을 함부로 해칠 수 없습니다. 늘 숨죽여 지내던 서아 마님이 저리 당당하게 맞서다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서슬퍼런 기세와 단호한 태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만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날 서아의 작은 반란은 집안의 모든 권력 구도를 뒤흔드는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서아의 당돌한 반란으로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집안에 잠시나마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다시 무영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오늘 보여준 그의 묵묵한 인내와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충심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무영, 서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나 때문에 자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험한 꼴을 당할 뻔했어. 무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을 지키는 것은 소인의 당연한 소임입니다. 부디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니,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죽은 서방님의 유언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 자네에게는 무언가 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은가? 자네의 그 눈빛과 기계는 결코 평범한 머슴의 것이 아닐세.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겠는가? 서아의 그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무영은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진짜 정체와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마님, 제 이름은 무영이 맞사오나 저는 본래 머슴이 아니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이 나라의 충신이셨던 마님의 아버님을 호위하던 무사 박무진의 아들 박무영이라 하옵니다. 뭐라고? 우리 아버님의 서아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해 전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님의 아버님을 지키려다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제게 유언을 남기셨지요. 언젠가 마님의 집안에 큰 화가 닥칠 것이니 반드시 신분을 숨기고 마님 곁으로 가 그분을 지켜드리라고. 그리고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원수를 갚을 때를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이름 없는 머슴 무영이 되어 일부러 김진사 댁으로 흘러들어왔던 것입니다. 죽은 서방님을 보필하며 기회를 엿보고 서방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 남은 서아를 그림자처럼 지켜왔던 것이지요. 이런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무영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충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서아는 무영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으며 자신과 그가 얼마나 깊고도 슬픈 운명으로 얽혀 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무영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서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모함한 그 원수들이 지금 자신의 집안을 위협하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을 모함한 자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배후에 바로 도련님, 김도령과 연결된 자들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영의 말에 따르면 방탕한 시동생 김도령은 단순히 형수와 재산을 탐내는 것을 넘어 아주 위험한 세력과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간신배들의 잔당과 손을 잡고 가문의 남은 재산을 빼돌려 역모를 꾸미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련님은 그들에게 재산을 대주고 그들은 도련님께 더 큰 권력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마님께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니 어떻게든 마님을 제거하거나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지요.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시동생의 그 집요한 괴롭힘과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핍박, 그 모든 것 뒤에는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나라를 뒤엎으려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무영은 이제 단순히 주인과 종 혹은 서로를 연민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복수와 가문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운명 공동체이자 동지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나약한 과부의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되찾고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강인한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무영, 서아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너와 내가 힘을 합쳐 반드시 저들의 죄악을 밝혀내고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마님! 무영 역시 감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인, 이 목숨을 바쳐 마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제 연민과 신뢰를 넘어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위험한 동지가 된 것입니다. 서아와 무영이 복수를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무렵, 그들의 움직임을 아주 교활한 눈초리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저작거리에서 제법 큰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였습니다. 이 주모가 또 어떤 인물이냐 허면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비밀을 파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주 약삭빠른 위인이었지요. 그녀의 주막에는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었기에 한양 장안의 웬만한 소문과 비밀은 모두 그녀의 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김진사댁의 사정, 특히 젊고 아름다운 과부 서아와 방탕한 시동생 김도령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모는 김도령이 자신의 주막에서 다른 한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 형수년과 무영이라는 머슴놈 사이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두 놈이 밤마다 몰래 만나는 것 같던데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게다. 눈치 빠른 주모는 직감했습니다. 이거 돈 냄새가 나는구나. 그녀는 그때부터 김진사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두 사람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주모는 밤늦게 무영이 서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복수를 위한 밀담을 나누기 위해 만난 것이었지만 주모의 눈에는 그것이 영락없는 과부와 머슴의 밀회로 보였던 것이지요. 옳거니 내 짐작이 맞았구나. 저것들을 엮어서 시동생 놈에게 갖다 바치면 두둑한 돈을 챙길 수 있겠구나. 주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 날 당장 김도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은밀하고도 교활한 목소리로 그를 유혹했지요. 도련님, 제가 아주 재미난 비밀을 하나 알아왔는데 혹시 들어보시렵니까? 도련님 댁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도령은 주모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서 말해보거라. 글쎄, 도련님께서 그리 애를 태우시는 그 과부 마님께서 말입니다. 주모는 뜸을 들이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그 그림자 같은 머슴놈, 무영이를 제 방으로 불러들여 밀회를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제가 어젯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이 주모, 정말 못됐구먼요. 보지도 않은 것까지 보았다고 거짓말을 보태서 두 사람을 모함하다니. 김도령은 그 말을 듣고는 분노와 질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못이 그 천한 머슴놈과 감히.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기세였지요. 주모의 밀고로 서아와 무영의 관계를 오해하게 된 시동생 김도령은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감히 저것들이 나를 속이고 놀아나? 그것도 천한 머슴놈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두 사람을 한 번에 파멸시킬 아주 악랄한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지요. 김도령은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집안일에 무관심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며칠 동안 친구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는 마치 집을 멀리 떠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서아와 무영은 김도령이 집을 비웠다는 소식에 지금이야말로 그의 비리를 캐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김도령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가 숨겨둔 비밀 장부나 서찰 같은 것을 찾아내기로 했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김도령의 서재에서 만났습니다. 마님, 이쪽입니다. 제가 망을 보겠습니다. 무영은 서재 밖에서 망을 보고 서아는 서재 안으로 들어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한참 동안 서랍이며 괴짝을 뒤지던 서아는 마침내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동생이 간신배들과 주고받은 밀서와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담긴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찾았다. 무영, 여기 있었어. 서아가 기쁨에 차서 속삭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고 횃불을 든 김도령과 시어머니 그리고 집안의 모든 가솔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것이 김도령이 파놓은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두년놈이 제 방에 몰래 들어와 도둑질을 하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서아의 손에 들린 장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지요. 저것들이 필시 아버님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심한 시각에 젊은 과부와 머슴놈이 한 방에 있었으니 이게 필시불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제대로 걸려들고 말았구먼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당장 저것들을 묶어 광해에 가두어라. 그렇게 서아와 무영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꼼짝없이 붙잡혀 차가운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김도령의 교활한 함정에 빠진 서아와 무영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문의 재산을 훔치려 한 도둑이자 신분을 넘어 불륜을 저지른 부도덕한 남녀로 낙인 찍혀버렸지요. 시어머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것들을 당장 관에 넘겨 멍석마리를 해서 때려 죽여야 한다. 우리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내 저것들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죄는 눈 감아준 채 모든 화살을 며느리와 머슴에게 돌렸습니다. 김도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아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순순히 저와 함께 살겠다고 약조하신다면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여 형수님의 죄는 눈 감아 드릴 수 있소. 허나 끝까지 버티신다면 저 머슴 놈과 함께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아주 비열하고 추악한 협박이었지요. 서아와 무영은 차갑고 축축한 광에 나란히 갇혔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마님, 저 때문에 일이 되었습니다. 소인이 어리석어 적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영은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오히려 무영을 위로했습니다. 아니다, 무영, 너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을 뿐. 하지만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광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밖에서는 하인들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두 사람은 관하로 끌려가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방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서아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영 역시 굳게 입을 다문 채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과연 두 사람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날이 밝아오고 두 사람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때 무영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사실 이 무영이라는 사내 그저 평범한 무사의 아들이 아니었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최고의 검객이자 비밀스러운 무술을 연마한 고수였습니다. 무영 역시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그 비기를 전수받았지요. 뼈를 깎는 수련을 통해 그는 어둠 속에서도 소리 없이 움직이고
맨손으로 굳은 자물쇠를 부술 수 있는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그 능력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님, 잠시만 귀를 막고 계십시오. 무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광의 낡은 나무 문고리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의 기운을 손끝에 모아 흡! 하는 짧은 기압과 함께 문고리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튼튼해 보였던 나무 문고리가 허무하게 부서져 나갔지요. 밖에서 감시하던 하인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무영은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린 뒤였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지붕 위를 넘고 담을 타며 순식간에 그 삼엄한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혼자만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서아에게 아주 작은 서찰 하나를 몰래 건네주었지요. 마님, 이것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 안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김도령과 그 패거리들의 비리를 증명할 작은 증거들과 그들의 약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마님을 구하러 돌아올 것이니 부디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버텨주십시오. 서찰에는 무영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조사해온 시동생의 재산 빼돌리기 장부 사본, 간신배들과 주고받은 밀서의 일부 내용, 그리고 그들의 다음 영모 계획에 대한 단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서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까지 적혀 있었지요. 무영은 자신을 희생하여 서아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서아는 무영이 남기고 간 작은 서찰을 품에 안고 그의 용기와 희생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지요. 무영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서아는 잠시나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광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더욱 그녀를 핍박하고 입을 막으려 들 것이 뻔했지요. 서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영이 남겨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짜내야 했습니다. 서아는 우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히려 더 겁에 질린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저놈이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구나. 나는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녀는 광 안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마치 무영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진 연약한 과부처럼 행동했지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 머슴 놈도 별 수 없구나. 결국 제 살 길 찾아 도망쳤군. 이제 저 계집 혼자 남았으니 다루기가 훨씬 쉬워졌지. 그들은 서아에 대한 감시를 조금 느슨하게 하고 그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노려 서아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에 보관해 두었던 옥 놀이개를 미리 숨겨두었다가 자신을 감시하는 하녀에게 넌지시 건네주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이 귀한 놀이개를 너에게 주마. 그녀는 하녀를 돈으로 매수하여 밤중에 몰래 광을 빠져나갈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하녀의 도움으로 광을 무사히 빠져나온 서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검댕을 묻힌 채 어둠을 틈타 삼엄한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포도청으로 달려갔지요. 포도청 앞에 도착한 서아는 당직을 서고 있던 포조를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영이 남겨준 그 비밀 서찰을 투서의 형식으로 포도대장에게 전달해달라고 간청했지요. 나으리, 이 안에는 이 나라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가 담겨 있사옵니다. 부디 이 서찰을 대장님께 전해주시어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시고 이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서아의 절박하고도 비장한 태도에 포졸 역시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서둘러 서찰을 포도대장에게 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포도대장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투서를 믿고 사건을 조사할까요? 서아가 목숨을 걸고 올린 투서는 마침내 포도대장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포도대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웬 젊은 부인이 나타나 영모를 고발하다니 혹시 집안 싸움에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지요. 하지만 그가 무영이 남긴 서찰을 펼쳐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서찰에는 비록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지만 김도령이 가문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조정의 어떤 간신배들과 결탁하여 비밀 자금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찰에 언급된 간신배들의 이름은 포도대장 역시 평소 예의주시하고 있던 인물들이었지요.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포도대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휘하의 가장 유능한 포교들을 불러 비밀리에 수사에 착수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포도청의 수사는 아주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포교들은 서아를 모함했던 주막 주모를 찾아가 신문했습니다. 주모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발뺌했지만 노련한 포교들의 추궁과 회유에 결국 자신이 돈을 받고 거짓 밀고를 했음을 실토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포교들은 김도령의 저택 주변을 탐문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김도령의 서재에서 서아가 말했던 비밀 금고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 즉 김도령이 간신배들과 주고받은 영모 관련 밀서들과 비밀 장부를 통째로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단순히 방탕한 한량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려 했던 대역죄인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포도대장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김도령과 그 일당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김도령은 자신의 모든 죄악이 탄로 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자신을 따르는 가솔들과 자객들을 모아 자신을 고발한 서아를 해치고 증거를 인멸한 뒤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탈로나 궁지에 몰린 김도령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집년만 없애면 된다. 그년만 죽이면 모든 증거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수하에 있던 자객 몇 명을 이끌고 서아가 몸을 피하고 있던 안전가옥을 덮쳤습니다. 서아는 포도청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김도령의 습격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거셌습니다. 호위하던 포졸 몇 명이 순식간에 쓰러지고 자객들의 칼날이 서아의 목을 겨누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한 줄기 검은 그림자가 바람처럼 날아와 자객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서아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무영이었습니다. 마님께 손대지 마라. 무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손에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놈 아직도 살아있었느냐? 김도령이 소리쳤습니다. 무영은 대답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검술은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소리도 없이 움직이며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고 여러 명의 자객들을 상대로 조금도 밀리지 않았지요. 어둠은 오히려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욱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이며 자객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비기, 무영검법이었습니다. 서아는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무영의 그 신기에 가까운 검술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과묵하고 그림자 같던 사내가 이토록 강하고 멋진 무사였다니.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이 아닌 무영에 대한 경외감과 연모의 감정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지요. 한참 동안의 격전 끝에 자객들은 모두 무영의 검 아래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열한 김도령뿐이었지요. 김도령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다가
무영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곧이어 들이닥친 포도청의 군사들이 그를 겹겹이 에워쌌고 그는 꼼짝없이 체포되고 말았답니다. 김도령과 그의 배후 세력들이 모두 체포되자 조정에서는 즉시 이들의 역모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 재판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밀서와 장부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지요. 재판 끝에 김도령과 역모를 꾸민 간신배들은 모두 대역죄인으로 판결받아 삼족이 멸하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나라에 귀속되었고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리던 그들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지요. 시어머니는 어찌 되었냐고요? 그녀는 아들이 대역죄인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만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아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서아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서아는 비록 시어머니가 미웠지만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그녀를 가엾게 여겨 용서해주고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우리 서아마님, 마음씨도 비단결 같으이. 그렇게 서아를 억압하고 괴롭히던 모든 악인들은 그 죗값을 치르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마침내 모든 굴레와 억압에서 벗어나 그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찢는 연약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가문을 구하고 거대한 악의 무리를 심판한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오자 서아와 무영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안주인이었고 무영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머슴이 아니라 가문을 구한 1등 공신이자 당당한 무사였지요. 서아는 가장 먼저 무영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관에 청원하여 무영의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그의 가문을 다시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무영이 더 이상 무영이라는 이름 없는 그림자가 아니라 박무영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었지요. 어느 날 서아는 무영을 자신의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이 아니었습니다. 무영, 아니, 이제는 박무영이라 불러야겠군요. 서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당신의 가문도 명예를 되찾았으니 이제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서아는 진심으로 무영이 자신의 길을 가기를 바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희생하고 고통받았으니 이제는 그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무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아니 아씨, 소인이 바라는 것은 재산이 아니옵니다. 제게 가장 큰 선물은 이미 아씨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신 것이지요. 소인은 그것만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무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사옵니다. 과연 무영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정말로 서아의 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설까요? 그날 밤 서아와 무영은 처음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던 바로 그 방, 촛불 아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도, 복수라는 무거운 짐도 없었지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무영, 아니 박무영 나리.
나리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니 어서 나리의 길을 가십시오. 더 이상 저 같은 과부에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애써 그를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제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씨 곁입니다. 무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절절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지요. 아씨, 소희는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아씨를 지켜왔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마음속에는 아씨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씨의 슬픔은 저의 슬픔이었고 아씨의 기쁨은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씨의 그림자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로만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아씨 곁에서 아씨를 지키고 아씨와 함께 웃고 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서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서아가 늘 외로운 밤을 지새우던 촛불을 보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씨, 당신은 늘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준 저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서 저의 빛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주인님들, 이보다 더 애틋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소이까? 무영은 서아의 외로움을, 그리고 서아는 무영의 헌신적인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빛과 그림자가 되어주자고 청한 것입니다. 서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영의 마음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렇게 서아와 무영은 마침내 신분의 벽과 과거의 모든 아픔을 뛰어넘어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 과부가 머슴 출신 무사와 재혼했다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깊고 진실한 사랑과 서로를 아끼는 모습 앞에서 그런 소문은 곧 사그라들었지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가문을 더욱 현명하고 덕망 높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서아와 함께 당당하게 세상에 나섰고 그의 뛰어난 무예와 강직한 성품은 나라에 큰 도움이 되어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서아 역시 남편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현명한 안주인이 되었지요. 두 사람의 집에는 더 이상 외로운 촛불 하나만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 가득한 눈빛, 그리고 훗날 태어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고 하네요. 촛불 아래 과부와 그림자 머슴의 애틋하고도 강인했던 사랑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신분의 벽이나 세상의 편견마저 뛰어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림자가 되어준다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답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촛불 아래 과부와 그림자 머슴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심이 마음까지 다 훈훈해지는 것 같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서로의 빛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주는 귀한 인연 만나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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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
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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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맙소